오늘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을 꼽는다면 당연 성경인데요. 그 두 번째로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이 동방견문록이죠. 지금이야 비행기로도 가고 배로도 가고 외국 여행하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지만 700년, 800년쯤 전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만 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겠지요. 조금만 다른 문화권에만 가려고 해도 목숨을 담보로 하기 전엔 어려웠던 그런 시대가 분명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그런 시대의 세계 각곳을 섭렵하며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질적인 문화를 보고 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동방견문록이지 책 속엔 아프리카, 중국, 몽골은 물론 중동이며 시베리아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당시엔 몽골족, 즉 원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한 그런 시대였지요. 1206년 칭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그가 죽고 나서도 계속 이어져서 영토는 점점 확장되어 1254년에 마르코 폴로가 태어났을 때는 중국 땅에서 원나라라는 명칭으로 불려지며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되어 있었죠. 쿠빌라이 칸은 칭기스칸의 손자로서 잔혹한 면도 있었지만 덕성도 갖춘 그런 인물이었는 것 같아요. 그를 먼저 아련한 건 마르코의 아버지와 삼촌이었죠. 폴로 형제가 상인으로 몽골로 들어간 때는 1255년 원나라가 한창 그 세력이 확장되고 있을 때였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살았던 니콜로와 마페오 형제는 상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모험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방과 물건을 거래하는 교육소를 만들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로 출발을 했었죠. 가다가 두 형제는 전쟁 때문에 길이 막히는 바람에 코카사스 지방에서 동쪽으로 우회해서 가다가 우연히 쿠벨라이 칸의 대사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그들은 의기투합의 칸의 궁전으로 동행해서 가게 되는데요. 궁전에 가서는 왕의 그 한대를 받죠. 그들은 우선 그 전설적인 대량 학살자의 모습이 아닌 자기 백성이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라는 교양 있는 칸에게 놀라죠. 왕은 그 기독교에 대한 호감 이상의 관심을 보이며 유럽인이 대부분 믿고 있는 그 종교를 자기 백성이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기 위해선 예루살렘의 예수님 성묘에서 등잔에 성유를 조금 가져와 주고 당시에 그 교황을 만나 7가지 학문에 정통한 100명의 학자들을 자신의 나라에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폴로 형제는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베네치아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돌아오는 데만도 4년이 걸리죠. 가는데 역시 그 이상이 걸렸고요. 그런데 이제 교황청에 가자 당시에 클레멘스 4세 교황은 이미 서거하고 없었지요. 일단 집으로 귀가한 그는 이미 아내가 죽고 어린 아들 마르코만 15세 소년이 되어 남아있음을 보고 놀라죠. 그러나 집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런 일은 사실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거지요. 그들은 일단 그 예루살렘의 성묘에 가서 성유부터 구하는데요. 바티칸의 그 새 교황은 그리고도 한참 후에야 새로 선출이 되는 거지요. 자초지종을 밝힌 폴로 형제는 칸의 서신을 전하는데요. 교황은 그 학자 100명은 당장 못 보내지만
2명의 성직자를 보내겠다며 동행을 시키죠. 카카스로 출발한 상인 형제는 그러나 또 전쟁을 만나죠. 타타르족의 반란을 목격한 거죠. 타타르족은 지금의 러시아의 소수민족인데요. 당시엔 이미 몽골화한 그런 상태였고 사납고 용맹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죠. 두 사제는 거기서 겁을 먹고 돌아가 버리는데요. 할 수 없이 그 폴로 형제는 성유와 교황의 그 서신과 아들 마르코 폴로를 데리고 떠나는데요. 마르코는 기꺼이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서 칸에게 가는 동안 온갖 세상 경험을 하는 거죠. 가는 길이 험한지라 고생하면서 또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처음엔 배를 타고 중국에 가기 위해 페르시아만에 도착했지만 선박 건조 기술을 알고 있던 그들의 눈에 비친 배의 상태는 너무 조악해서 도저히 타고 갈 수가 없었던 그들은 육로를 선택하는데요. 어느 곳에서 마르콜로는 풍토병, 즉 말라리아에 걸려 거의 죽을 뻔하죠. 할 수 없이 일행은 마르코를 1년간 요양을 시키고 아프가니스탄과 티베트 사이에 있는 파미르 고원에 도전, 거기서 또 1년간 캄비추에 있는 불교도들 사이에서 무역을 하죠. 그러다가 고비 사막을 건너가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중국으로 가죠. 사실상 아시아 전체를 간통하며 지나간 거죠. 그때가 1275년 마르코의 나이 21세의 청춘이었을 때였죠. 그는 아버지와 삼촌 덕분에 타타르 말에 능통했고 성격도 밝은 데다 세계 정세나 상식에 아주 박식했죠. 쿠빌라이 칸에게 세계 소식을 즉 제당꾼의 그 면모를 선보였는데 그가 그 궁금해하는 유럽의 문화 풍물을 남김없이 전하며 칸의 인정을 받죠. 쿠빌라이 칸의 막강한 그 권력과 난폭한 성격에 주눅이던 가신들은 늘 아부를 일삼고 벌벌 떨어대는 것에 비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마르코에게 쿠빌라이 칸은 친밀감과 믿음을 드러내며 관리직까지 주었는데요. 물론 이 사실은 원나라 역사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르코의 고백만을 우리 독자들은 읽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튼 용감하고 의리 있는 폴로 일행에게 흠뻑 빠진 쿠빌라이 칸은 중요한 심부름을 마르코에게 시키기도 하면서 그들 일행은 거기서 그렇게 17년을 머물렀죠. 이미 부도 축척할 만큼 축척했고 그 타국이잖아요. 타국의 생활에 지친,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좀 지칠 수도 있겠죠. 폴로 일행은 고향 베네치아로 돌아가기 위해 칸에게 간청을 하기 시작하죠. 사람이란 그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니까요. 칸은 그러나 그들을 놓치기 싫었던지 번번이 거절을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대접을 해줄 테니 여기서 모든 꿈을 이루라고요. 그러나 이미 그 칸은 나이가 80을 넘겼고 칸이 죽고 없는 곳에서의 삶 또한 두렵죠. 그래서 그들은 그 떠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세월이 좀 흐르고 이제 1292년이 된 해였죠. 원나라 공주 코카친이 페르시아로 시집을 가는 바람에 그 여행 안내자로 폴로 일행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 이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 역시 그렇게 만만치 않았으므로 그들은 1295년이 되어서야 베네치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곧바로 칸이 죽는 바람에 기가 막힌 운이 된 거죠.
동방견문록의 탄생은 마르코가 국내 전쟁에 참여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는데요. 거기서 그는 로맨스 소설가 루스티첼로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와 함께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동안 겪었던 일, 듣고 보았던 모든 경험들을 털어놓고 소설가는 그의 그런 기억에 살과 뼈를 붙여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마르코는 젊은 시절을 온통 원나라에서 보낸 터라 이탈리아어엔 많이 서툴렀다고 알려집니다. 아무튼 그 책의 내용은 방대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말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상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려 합니다. 다소 황당하고 침소봉대된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래 사람의 말이란 건 다소의 거짓말이랄까 뻥이 들어있는 게 사실이니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센 아랍인들을 지금의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뭉뚱그려서 사라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이 사는 곳을 거쳐가면서 그들의 문화, 종교, 간섭을 세밀하게 기록했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다는 산 얘기도 나오지요. 아르메니아의 심장부에 있는 그 산을 주민들은 방주의 산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당시에는 쿠빌라이 칸에게 공물을 바쳤다. 티그리스강 중류에 위치한 모술도 나오는데 그 땅에서는 기름이 콸콸 쏟아지듯 나오며 램프엔 그 기름을 사용했고 많은 외부 사람들이 그 기름을 구하러 온다. 뿐만 아니라 각종 피부병에도 그 기름을 사용하며 불을 피울 때도 쓴다. 아바쿠라고 하는 카스피해에서 주민 대부분이 기독교도로서 궁술에 능하고 뛰어난 전사였으며 머리를 거의 모두 사제처럼 짧게 깎았다. 바그다드는 금실로 술을 놓은 비단과 새와 짐승이 장식된 카펫이 유명하며 사라센의 지도자 칼리프가 있었던 곳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이다. 그러나 그 칼리프는 백성보다 금을 더 사랑했으므로 멸망해 금으로 된 탑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전쟁에서 패한 그는 평생 사랑한 금탑 안에서 굶어서 죽었다. 인도는 매우 야만적이고 잔인해서 어떤 지역에선 서로 상처 입히고 죽이기를 예사로 한다. 그나마 그들을 간장하고 있는 타타르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상들은 그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무사하게 상거래를 한다. 페르시아만 근방에 호르무즈 섬은 부유한 섬인데 세계 각지의 무역상들이 향신료와 의약품, 보석과 금실로 짠 직물, 진주, 상아 등 여러 물품을 들여온다. 이 섬엔 하르마틴이라고 알려진 무시무시한 바람이 이따금씩 부는데 평원에서 이 바람을 맞게 되면 죽게 된다. 바람의 열기가 얼마나 강렬한지 열기에 바짝 마른 시신의 사지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갈 지경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바람이 분다 싶으면 물속에 들어가 턱까지 잠근 채 잠잠하기를 기다린다. 사막을 지날 땐 반드시 충분한 물을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며칠씩 물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수를 확보해 가야 한다. 그리고 한각과 한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행과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한다. 페르시아만 북쪽 티모카인 지방은 많은 마을과 요새화된 촌락이 있는데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인지 생필품이 풍성하고 사람들의 용모는 뛰어나게 아름답다. 특히 여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다.
그들 그 대부분은 알로에딘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교도들이다. 그곳엔 그 산상의 노인이라는 전설적인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블레셋이란 땅에다 의리의리한 궁전을 지은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불러 모아 묘한 잔치를 벌였다. 그는 골짜기에 난공불락의 성을 구축해 놓고 입구를 완전히 차단시켜 세상과 분리시킨 다음 궁전 안에 선발된 미녀를 풀고 과일나무 꽃등으로 장식해 항상적인 곳으로 만들었다. 추종자들을 12명씩 그룹으로 지어 눕혀놓고 나는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한다. 그는 아편과 대마이프로 만든 마취제를 일단 그들에게 먹인다. 그들을 골짜기에 옮긴 다음 의식이 어렴풋이 돌아올 때쯤 미인들을 시켜서 애무하게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보여주는 등 절정의 환락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맛난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 그리고 한 사람에게 여러 미인들이 달려들어 서비스를 해주는 쾌락의 시간이 4, 5일간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다시 마약에 취해 본디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잠에서 깬 그들에게 산이의 노인은 묻는다. 어디에 있었느냐? 천국에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고 내 명령에 복종하면 그 행복한 운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마약에 취해서 쾌락을 맛본 그들은 노인의 명령이라면 살인 병기가 되는 것은 마다 않고 몸을 바치는데, 그렇게 인간을 노예화하는 데 성공한 그는 북은 전 지역을 정복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몽케카는 그들의 만행을 응징하는 전쟁을 치룬다. 결국 산상의 노인은 최후를 맞이했고 사기술의 연극은 끝이 났다. 중국 간수성 서부의 도시인 둔항엔 우상을 모신 사원이 많다. 사람이 죽고 나면 지위가 높으면 매장을 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하장을 한다. 그들은 그 점장이를 불러 정깨가 나오는 대로 시신을 그냥 두고 날짜를 기다리는데,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6개월 이상 기다린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기라도 하면 시신은 끔찍한 상태가 되건만 가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시신이 담긴 간 앞에 음식을 갖다 바치면서 시간을 기다린다. 하장은 보통 도시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도 많은 의식이 수반된다. 시끄러운 악기를 연주하며 여자, 집, 낙타, 돈, 옷등이 그려진 종이도 함께 태우면서 망자가 저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기를 기원한다. 고비 사막과 롭 사막 사이에는 카물이라는 오아시스 도시가 있는데, 여행자가 숙식을 위해 한 가정을 방문하면 그 집안의 아내와 딸, 여자 형제를 모두 여행자에게 맡긴 채 남자들은 멀리 자리를 피한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떤 요구도 다 들어준다. 여행자는 여자들에게 온갖 요구, 물론 성적인 요구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온갖 한대를 다 받으며 그 집에서 머문다. 그들은 객에게 이렇듯 환대를 하면 신이 그 가문을 축복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간섭을 지킨다. 이곳의 여자들은 매우 아름답고 관능적이며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이곳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겐 천국으로 통한다. 그리고 이제 또 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칸의 혈족들은 사후에 반드시 알타이 산맥으로 운구하여 묻는 것이 관례다. 운구의 과정이 심지어는 100일이 넘는 경우도 허다했다. 문제는 운구 행렬을 하며 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사살하는데 망인과 함께 다음 세상에 가서 주인을 섬기라는 뜻이다.
그들은 말도 여러 마리를 죽여 무덤에 넣는데 심지어는 운구를 위해 동행한 마부들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한다. 칸이 죽으면 보통 2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매장이 된다. 타타르족은 또 아내를 많이 가지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생모를 뺀 모든 여자를 이어받아 소유하게 된다. 그들은 그 들소 가죽이나 그런 걸 불에 건조시켜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게 옷을 만들어 입는데 그래서인지 전장에서 용맹스럽기 그지없다. 그들은 움직일 때 한 사람당 18필의 말을 끌고 전장으로 향하는데 열흘 동안 조리된 음식 없이 말에 핏줄을 찔러 거기 흘러나온 피를 마시며 연명을 하기도 한다. 정장에 가서는 그 억류를 먹는데 억류는 말 저절거려서 위에 떠는 지방을 걷어내고 나머지를 버터로 만든 뒤 햇볕에 잘 말린 것이다. 한 병사단 이런 억류를 10파운드씩 가져가 아침마다 반 파운드씩을 가죽 물통에 물과 함께 넣어두면 저녁엔 걸쭉한 죽이 되어 있어서 그걸 양식으로 먹는다. 티베트 산악지방은 몽골 칸에게 공격당해 항폐해졌는데 지금도 많은 마을과 성들이 폐허로 남아있다. 그런 그들에겐 해괴한 풍습이 있는데 남자들은 처녀인 여자와 결혼하기를 꺼려한다. 많은 남자를 상대해보지 않은 여자는 매력이 없다는 건데 낯선 땅에서 온 상인들이 천막을 치면 딸을 둔 어머니들이 찾아와 제발 내 딸을 당신들이 즐겁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다. 선택된 여자들은 상인들이 다시 길을 떠날 때까지 쾌락의 대상이 되어 지내는데 다시 길을 떠나면서 객은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주고 가는데 여자들은 이 장신구를 온몸에 단다. 그 수가 많을수록 인기가 많은 건 물론이다. 이들 종족들은 매우 불성실하며 잔인하고 악질적이다. 그들은 또 소금이나 조개 껍질로 화폐를 대신한다. 미개한 족속들이다. 양쯔강 남쪽에 있는 도시 창저우, 수저우는 장대한 도시로 거기는 질병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치료해주는 의사들이 있고 학자, 자연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진 철학자들이 있다. 그리고 천상의 도시 곧 천국 같은 킨사이라는 도시가 있다. 운하가 있고 공기가 맑은 그곳엔 댐이 있으며 물건을 거래하는 광장이 있다. 병원도 있다. 1년 내내 거래되는 과일이 있으며 거리의 골목마다 목욕탕이 있다. 매음굴도 번창하고 있는데 이곳의 그 매춘부들은 사랑의 기술에 매우 능하며 너무도 요염해서 한번 상대해본 사람은 그 마력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 호수에는 유람선이 있으며 파수꾼이 밤새도록 거리를 지키고 있어서 주민들은 안전하고 보호받는 삶을 산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원주민은 산속에서 인육을 먹으며 짐승처럼 산다. 그들은 인육을 먹는 일에 매우 당연하게 여기며 산다. 사마자란 섬에서는 자신의 가족이 병이 들면 마술사에게 물어보고 낫지 않는다고 하면 환자를 죽여 시신을 잘라서 요리까지 해 온 친척들이 즐겁게 나눠 먹는데 뼈 안에 골수까지 먹어치운다. 인도의 어떤 지방에선 사람이 죽으면 다비식을 하는데 남편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아내도 불에 뛰어들어 죽어야 한다. 만약 죽지 않으면 이웃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경멸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 지팡구라는 나라도 있다. 아마 일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황금이 너무 많아 궁정이 온통 황금으로 도배질이 되어 있다. 너무 부자 나라여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입에 진주를 물려서 웃는다. 우상 숭배가 극심한 나라여서 가는 곳마다 사악한 형상의 신상이 절비하다.
마르코 폴로의 견문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대충 이 정도의 소개를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의 속성상 너무 길게 얘기를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미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나오자 세상은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금까지도 그의 얘기가 허구에 차 있다고 혹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대부분 사실이며 진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저는 단연코 부자의 말에 공감합니다. 세상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끝으로 마르코 폴로가 죽을 때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정말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이냐? 우린 못 믿겠다. 이제 죽으면서 바른 말을 하고 가라. 친척들이 다구치듯 묻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 중에 반도 말하지 못하였다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